one 10 minute. 티키타카 생활의 발견.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제 곁에 덕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상생활 속에 쓸모있는 정보를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의 발견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최근 요 몇 주간 생활의 발견 계속 맡으면서 네. 가상화폐 시리즈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도 또 따끈따끈한 또 다른 코인 이야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 국내 출범한 지도 벌써 몇 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이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국내 대형 거래소 빗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코인 투자는 아직 안 해봤지만 빗썸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네. 빗썸에 뭐 최근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주 생활의 발견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대형 업체로 쏠린다. 네. 이런 현상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네. 국내 5대 거래소라는 말을 주로 저희가 사용해왔거든요. 그쵸? 근데 이것도 무색할 정도로 가장 큰 업체, 1위 업체인 업비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위 거래소인 빗썸과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2위가 빗썸이군요. 네. 네. 근데 사실 빗썸을 많은 분들이 들어봤다 하시는 게 최근 1년간 사회면에 자주 등장했던 단골 손님이었기 맞아요. 때문이기도 해요. 네. 네. 저번에 다뤘던 그 위기의 카카오 편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죠. 이 덕경 기자가 사회부 이쯤 있잖아요. 네. 취재원 입장에서는 이게 자주 봅시다. 이게 사실은 사회부 기자에게 마냥 좋은 의미는 아닐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일단 빗썸을 요즘 먼저 짚고 가볼까요? 네, 빗썸이 그 이번 달 첫 주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네. 거래 수수료를 아예 0원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수수료 안 받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요. 보통 이 수수료가 한 번 거래에 0.04에서 0.25% 정도 되는데 네. 뭐 이렇게 따지면은 되게 작을 수 있지만 네.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이 없고 24시간 거래예요. 그쵸. 그래서 횟수 자체가 되게 많거든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매출 99% 이상은 당연히 이 수수료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걸 포기하고 고객 유치에 뛰어들겠다 이런 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0원 정책이 사실 파격을 넘어서서 소위 미쳤다는 얘기까지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도 네. 이게 매출 99%가 당연히 수수료라고 하는데 네. 이게 0원이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네. 왜 이런 카드까지 꺼내 든 거예요? 이게 그 입지 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정말 엄청나게 컸구나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네. 빗썸이 출범한 게 2014년이에요. 네. 거래소들 중에서 단연 선두주자였고 뭐 화랑이었던 2017년 이쯤 보면은 네. 업계 1위였거든요. 공고한 업계 1위였어요. 근데 2017년 말에 업비트가 이제 생겼는데 그 이후로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됐고 지금은 사실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격차가 생겨버렸거든요. 처음엔 빗썸이 1위였군요. 그렇죠. 네. 사실 가장 큰 쟁점은 파트너 은행이 어디냐 이 차이였어요. 네. 지금 빗썸은 농협하고 손을 잡고 있고 네. 업비트는 K뱅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에 하루 최대 입금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낮은 금액에 묶여 있죠. 네. 근데 그에 반해서 K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한도 제한이 없었고 뭐 2021년도에 생겨났는데 그것도 하루 5억 원이라서 사실 고객 입장에선 크게 불편함이 없는 거죠. 네. 여기에 뭐 카카오 인증 시스템 이런 것도 업비트가 좀 발빠르게 도입을 하면서 격차가 좀 벌어졌고요. 네. 빗썸이 업계 2등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점유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어요. 격차가 굉장히 네, 크네요.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극강의 수가 필요했고 사실 지난 8월에 일부 거래에 한해서 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점유율이 이제 2배 가까이 뛰어오르니까 오케이 그럼 과감한 베팅으로 가보자 이렇게 좀 된 겁니다. 그럼 2주 정도가 지난 건데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뭐 있었나요? 우선 이 기준 매출액으로 좀 따져보면 하루에 한 13억 정도 수익을 포기하는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비트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잡아본다 이런 포부인 건데 네. 안타깝게도 그만큼의 효과가 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지금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네. 빗썸 점유율이 20%대로 올라서기는 했어요. 네. 30%도 육박하는 수준까지도 가고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업계 포식자인 업비트를 약화시키는 측면에서 이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3에서 5위 업체들, 뭐 고팍스, 코빗, 코인원 이런 업체들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컸기 때문인 거죠. 1위와의 격차를 막 예. 따라잡다기보다는 밑에 있는 업체들이 피해가 그쵸. 있었네요. 1위의 파일을 뺏어와서 우리 파일을 늘리는 그런 식의 추격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밑에 오히려 나보다 더 밑에 순위의 거래소들의 소량의 거래를 가져오는 효과를 보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간 쌓은 업비트의 이 충성 고객들을 단기간에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대거 빼오는 거는 좀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사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중소형 거래소도 이 정책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제로섬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비트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 아닌가 이렇게 보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덕현 기자가 잠깐 얘기는 했지만 사회면을 이게 오랫동안 장식해온 빗썸의 위기가 수수료 무료 정책만으로는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빗썸 관련 문제를 제가 지난해 말부터 쭉 취재를 해왔어요. 네. 예. 근데 빗썸 관련 주요 인물들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아주 큰 상태거든요. 네. 예. 우선 대표적으로 강종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그 빗썸 지배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되게 다단계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빗썸 코리아가 그 빗썸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여기를 지배하는 게 빗썸 홀딩스고 네. 여기를 지배하는 회사가 또 비덴트. 아유, 복잡해라. 여기를 네. 지배하는 건 또 인바이오젠이라는 또 다른 회사. 예. 여기는 또 버킷 스튜디오라는 또 다른 회사. 이렇게 그러니까 지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되게 꼬아놨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비덴트부터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 스튜디오 이렇게 세 곳의 관계사를 이끌고 있던 게 강지연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종현의 여동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럼 뭘 하고 있느냐? 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곳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팔아치워가지고 개인 이득을 취하고 또 회사 돈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이 관계사 세 곳이 모두 거래 정지 상태고 상장 폐지 위기에 내몰리면서 사실 대주주로 있으니까 빗썸에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식시장, 뭐 기업 관련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피해 고객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얽혀 있으면 사실 쳐다도 보기 싫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죠. 뭐가 네. 또 있나요? 이 강종현, 강지연 같은 경우에는 빗썸 운영에는 관련이 없고 네.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그간 사실 빗썸 쪽에서 줄곧 내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해명이 무색하게도 지금 빗썸 홀딩스 대표도 기소가 됐어요. 예, 이상준이라는 인물인데 네. 예, 지난달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요. 네. 그럼 어떤 혐의를 받는 거지? 봤더니 가상자산을 빗썸에 상장하려고 청탁을 받았는데 이때 거액의 금품도 같이 받은 거예요. 예. 여기에 또 강종현이 등장을 하고요. 네. 강종현하고 강종현의 지인인 사람 중에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가 있었던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코인 2개를 빗썸에 좀 상장해보려고 현금 30억, 뭐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회원권 이런 것들을 이 이상준이라는 인물한테 제공한 게 수사 결과 드러난 거죠. 제가 5대 거래소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지주사 대표 중에 이런 혐의로 재판을 간 건 이 빗썸이 최초입니다. 정말 명예스럽지 않은 정말 네. 상황이 안 좋은데 사실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불안정성이 높은데 이게 이런 식의 악재들까지 있으면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빗썸의 지금 최대 주주는 이정훈 전 의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의장이라는 직책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운영에 관여를 아주 깊게 하다가 지금은 네. 이제 일시적으로 물러나 있는, 공식적으로는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재판 안 받는 분이 없으시네. 네. 네. 이 빗썸을 키워나가는 사업 과정에서 네. 1,100억 원대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지난 1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검찰이 바로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다음 달에 마지막 공판이 예정돼 있고 네. 거기서 검찰 구형량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선고 기일에서 2심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 결과가 만약에 유죄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빗썸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뭐 지금 빗썸이 전문 경영인 체제이긴 하지만 대외적으로 네. 사실 지난달부터 이 전 의장이 회사로 출근을 해서 직접 이 사업 전반을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속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진행된 이슈, 그리고 진행 중인 이슈, 진행 예정인 이슈까지 모두 안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수수료 영원 정책도 정책이지만 일단은
결국 신뢰 회복이 유일한 답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먼저잖아요. 네. 아까 빗썸이 역전된 이유를 뭐 은행 파트너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긴 했지만 당연히 그게 유일한 포인트라고 볼 수는 없죠. 방금 뭐 선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려 온 점이 가장 컸다고 봐야 하고요. 네. 사실 뭐 지난 2018년만 해도 그 팝체인이라는 코인 상장 문제가 좀 시끄러웠었어요, 업계에서. 네.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 상장 계획까지 발표가 됐는데 그 뒤에 봤더니 코인 전체 물량의 90%를 단 2명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금액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뒤에서 몰래 수익을 보려고 한 거 아니냐, 당연히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뭐 5년이 지금 지났지만 그런 눈초리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죠. 네. 최근만 해도 빗썸 모회사에서 우리한테 이제 코인 상장해 줄 테니까 대가로 특정 금액을 좀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건 결국 빗썸 스스로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진짜 필요한가 이런 거를 되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소중한 10분 저희에게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오늘의 티키타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